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회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출근길 인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7초 가까이 침묵했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인사로 인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닌지 우려에 대해선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배경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인사라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가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 수사하라는 검찰총장 지시가 나오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한 건 사건을 덮겠다는 노골적인 의지 표명이란 주장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친정을 개인 법무법인으로 삼았다며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 한 번 검찰을 악마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휘부 몇 명이 바뀐다고 김 여사 수사가 무마되겠느냐며 일단 결과를 지켜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무마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력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 수사하신 분들로 뉴스에 나오던데요. 여당의 엄호에도 이번 검찰 인사 논란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의 김 여사 특검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공세이자 망신주기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여당과의 대치도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한동안 열지 않았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여소야 대전국에서 민생토론회발 입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데 협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부처 업무보고 대신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총선 전까진 꼬박꼬박 매주 한두 번 모두 24차례 열렸습니다. 전국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민원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은 활발한 발언과 파격 정책으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개편 등 굵직한 입법과제로 눈길을 끌었는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속 중 국회 처리가 필요한 것만 80개에 달합니다.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인 총선 결과에 입법과제 대부분은 사실상 공수표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앞으로 재정 투입이나 쟁점이 있는 주제는 피해야 한다는 고민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실제 총선 참패 뒤 첫 민생 토론회는 국민 의례와 장관 발표가 빠지는 등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의 설명과 지시 위주에서 질문과 경청 중심으로 바꾸고 핵심 이슈가 충분히 공론화될 시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토론회 성격을 바꿔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라면서도 의료와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고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도 여전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임기 중에 이런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민생 토론회 역시 대통령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 속도감 있게 해답을 내놓겠다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쌓여갈 입법 과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부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심 100% 당대표 선출 방식이 변수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서울 양재동에 있는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공상과학 소설을 읽는 모습, 시민들과 셀카를 찍었다는 목격담이 화제가 됐습니다. 총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최근 만났습니다. 포착될 때마다 정계복귀와 전당대회 출마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딱히 안 나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은 5년 만에 지지자 모임을 열었고 대학 특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저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냐, 당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 속에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관심은 전당대회를 언제 어떻게 치를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인 6월 말 7월 초보단 늦춰진 7월 말 8월 초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역산을 대개 해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한 행정적인 절차를 본 겁니다. 4.10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전 위원장으로선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변수는 당대표 선출 방식입니다. 지금은 당원 투표로만 뽑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 전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유 전 의원 모두 당내 주류인 친윤계의 조직적 지원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원 아닌 여권 지지층, 유 전 의원은 일반 국민 여론이 더 반영돼야 유리한데 논의 방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당심 100% 개정을 주도한 친윤계는 미온적이지만 어떻게든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또 경선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국정 쇄신 요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지도만 놓고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전당대회 흥행 카드인 두 사람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확고해지면서 대표 연임론이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가 앞장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대표가 연임론에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자 친명계 인사들이 앞다퉈 이재명 연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지도자는 이재명밖에 없다며 추대에 앞장서겠다고 하자 다음 날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대표를 향해 연임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를 대체할 당권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연임을 바라는 당원들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국정이 펼쳐질 때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은 이재명 대표라는 의견들이 당 안팎으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당이 친명 체제로 재편되면서 이재명 대표 2기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과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과정이 단적인 예인데 이른바 명심에 따라 당내 여론이 좌우되고 정리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앞선 2년보다 내홍이 덜해 당을 이끄는 부담이 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친명 독주 체제에 공부해줄 수 있다. 선거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당내 선거 역시도 당원들, 당선들,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또대명 주장은 권력을 향한 친명계 충성 경쟁의 발로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차기 대권 행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앞서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이 대표는 치료차 냈던 일주일 휴가 동안 대표직 연임 여부를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외에서 특히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예. 대표께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등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경선보단 합의 추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부 비주류조차 연임이 불가피하단 현실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대표직 연임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이 대표의 결단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기획부 설치에 나선 가운데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100대 과제를 내놓고 정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남녀의 만남부터 시작해 결혼과 출산, 또 돌봄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 둘을 키우는 40대 공무원 이재성 씨. 맞벌이 가정으로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이 벌어지는데 7월부터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지자체가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출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애 키우는 현재 저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침에 한두 시간, 저녁에 한두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될. 지난 1월 이른바 끝장 토론을 열고 해법을 고심한 경상북도가 만남과 결혼, 출산, 주거 등 6가지 분야로 추린 저출생 극복 과제 100개를 내놨습니다. 육아기 부모의 단축 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공동체가 자정까지 아이를 돌보는 체계를 만드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난임 남성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세자녀 가구 큰 집 마련도 돕습니다. 이런 정책에 앞서 우선 남녀가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에 맞게 저희들이 디자인한 정책인데요. 저희 도에는 이제 포항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크루즈가 이제 운행되고 있는데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하고 충분히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30년에는 출산율을 1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적어도 한 3년쯤 흘러가야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우선에 대한민국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경북뿐 아니라 서울과 충남은 육아기 공무원의 탄력 근무를 운영하고 대구는 다자녀 공무직의 정년 연장도 추진하는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노력과 함께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꾸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네이버로부터 추가 입장을 받은 결과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을 짚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물론 네이버 내부에서도 일본의 지분 정리 압박이 맞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처럼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지분 관련 압박을 공식화했습니다. 3월 5일에 이어 4월 16일까지 두 차례나 자신들의 의중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 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실도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하지만 여권 안에서도 정부가 네이버 뒤에 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야당 또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마디 한 것들 보면 지분 매각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과기부 차관이 총무성의 행정지도 공문 자체를 읽어봤을까? 읽어본다면 그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이버 내부에서도 정부의 확실한 맞대응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면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기업 간 경영권 다툼에 일본 정부가 불쑥 끼어든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마스모토 다키야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라인야후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서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스모토 총무상은 가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스모토 총무상이 라인야후 경영권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부정하려 했다고 해설했습니다. 비트코인 쿠폰이 들어있는 편의점 도시락부터 880원짜리 컵라면까지 고물가 속 이색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색 용기 안에 동그란 반찬과 비트에 절인 무가 담겨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잡고 내놓은 비트코인 도시락입니다. 가격은 5,900원으로 포장을 벗기면 비트코인 쿠폰이 나옵니다. 도시락에 들어있는 쿠폰 QR코드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로 연결됩니다. 1인당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장점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 것 같아요. 모든 도시락에는 비트코인 쿠폰이 들어있는데 쿠폰 번호 입력만 하면 예외 없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한정 판매하는 물량 3만 개 가운데 벌써 70% 넘게 팔렸습니다. 재테크와 ESG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겨냥해 비트코인 도시락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수량만큼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는 초저가를 콘셉트로 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880원짜리 컵라면을 출시했는데 석 달 만에 41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최근 990원짜리 과자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요즘 과자도 뭐 아시다시피 너무 가격이 2,000원,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맛만 있다면 충분히 살 의향이 있습니다. 고물가에 실속 있게 소비하면서도 이색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힌 공범 1명을 국내로 압송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국내에서 붙잡힌 한국 관광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 B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 방조입니다. B씨는 경찰에서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모두 붙잡히지 않아 범행 일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우선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어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B씨는 지난 9일 국내로 들어왔다가 지난 12일 전북 정읍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B씨에 추가 적용할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잡힌 공범인 20대 남성 A씨의 국내 송환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A씨를 바로 한국으로 압송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도 현지에서 사건이 난 터라 A씨를 상대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A씨 압송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도주한 공범 C씨에 대한 추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잠적했는지 A씨처럼 인접 국가로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범 3명은 지난 3일과 4일 사이 태국 파타야에서 34살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고 영상에는 SUV 차량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다음 날 오후 4시가 넘어 조사를 받으러 왔고 음주 측정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장이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 빨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소화기로 불을 끄던 빨래방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에 있던 기계 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경기 오산시 두곡동 남부대로와 서부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와 30대 승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출발한 택시를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던 SUV 차량이 추돌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주거지인 제주시 빌라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27시간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별일 아니라며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여자친구의 피해 호소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배행렬이 이어지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5.18의 세계화 노력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범원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대학교에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류 열풍 속에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18과 비엔날레 특별 강연 자리에서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 겪은 5.18 민주화 운동을 되짚어보며 당시 절도 한 건 없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나눔 연대의 공동체 정신 등을 역설했습니다.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음으로 확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이탈리아 대학생들은 멀리 동양에서 펼쳐진 지난 1980년 5월 민중 항쟁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Acknowledge the fact that it was extremely important, or maybe there was, I don't know. 광주 비엔날레 특별 전시회에서는 44년 전 5월의 어머니들이 시민군에게 나눴던 주먹밥 한지박 작품과 시식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본전시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거는 미술이 갖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외신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끈질긴 기자 정신과 활약으로 외국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필리핀의 노란 혁명과 미얀마 양곤의 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죄 한마디 없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한 대로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입니다. 5.18 관련 교육, 체험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궁극적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범호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오늘 오전 10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신도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뜻을 드높이기 위해 올해 헌화자로 장애인과 이주민 신도 2명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품이 단 하나입니다. 1000년 넘게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제 모습을 되찾은 금동불상이 그 주인공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홀로선 금동불상.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불상을 놓는 대자와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광배, 섬세한 장신구까지 완전한 모습. 9세기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불상은 높이 66.7cm로 국내 출토가 명확한 보살 입상 중 가장 큽니다. 불상이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옛 절터인 강원도 양양 설림원 발굴조사에서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발견됐습니다. 온전한 복원과 보존 처리에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금박 밑에는 다 푸석푸석하게 부식되어 있는
동합금층이 있기 때문에 금도금층이 남아있게 하려면 현미경을 보면서 초음파 스케일러라든지 수술용 칼로 조금씩 제거를 하는 그런. 지난해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됐는데 광배와 장신구까지 본래 제 모습을 선보인 건 고향 강원도로 돌아온 이후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 전시회를 열었는데 금동 보살 입상의 역사와 출토, 복원까지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라고 하면 경주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주목받지 못했었던 강원의 불교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부터 국보급 걸작으로 불리며 최근 보물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 다시 찾은 신라의 빛, 설리먼터 금동보살 입상 특별전시는 오는 7월까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친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말 안 듣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선생님 바라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선생님의 행복한 모습, 염혜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교문 앞에 빨간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당당한 워킹과 포즈. 달려드는 팬들을 위한 사인과 쇼맨십까지. 옷차림에 한껏 힘을 준 이분들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장난 2스푼 얹은 학생들의 이벤트에 스승의 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벤트도 맨날 준비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많이 하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차 신참 선생님들을 위한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학교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선생님이 축하해주는 첫 스승의 날. 너무 놀라 울음이 터져버린 선생님과 제자가 자랑스러운 은사님.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까지 모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선생님 좋죠? 엄청 멋있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세요. 제자들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하트를 만들어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고 조금 갑작스러워서 놀라긴 했는데 학생들이 웃으면서 바라봐줄 때 저는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야? 얘네 뭐야? 너희 뭐야? 등교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와서 칠판 한가득 풍선과 리본을 달아 선생님을 맞이합니다. 고마운 마음에 한 명 한 명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선생님. 아이들도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런 스승의 날이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배움의 끈을 놔야 했던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학교인데요. 늦깎이 학생들이 맞은 스승의 날을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짧은 쉬는 시간, 칠판을 꾸미는 손이 분주합니다. 학부모 연배로 보이지만 모두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카네이션을 달아주곤 품에 폭 안깁니다.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두꺼운 돋보기를 걸친 모습까지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교실. 6년을 훌쩍 넘겨 다시 배움에 뛰어든 늦깎이 학생들이 아주 특별한 스승의 날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뒤늦게 시작한 학교 생활인 만큼 스승의 날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편지에 꼭꼭 눌러 담은 고마운 마음이 교실을 울립니다. 어느새 뜻깊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중에도 또래 남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걸 보고 한이 맺혔다던 학생은 이제야 소원을 이뤘습니다. 저는요, 지금 나이가 39년생이니까 86이에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몸만 건강하면 대학도 갈 용기가 있어요. 1952년 야학으로 시작한 이 학교에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끈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여성만학도 천여 명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각각 2년씩만 마치면 정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대학 입학까지 이룬 선배들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대학교를 꼭 갈 거야. 꼭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다른 학생들만큼 교단에서 온 선생님들의 마음가짐도 특별합니다. 나는 존경받는 교사인가라는 것에 늘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침을 좀 계속 주시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탈탈 털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배우고 꿈을 꾸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만학도들. 선생님의 은혜는 꿈과 같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년 당뇨 환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탄수화물을 먹으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쌀이나 밀가루에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은 원래 우리 몸을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겐 요주의 대상인데 최근 국내 중년 당뇨병 환자의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40에서 69세 14만여 명의 유전자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당뇨병 환자의 탄수화물 섭취율이 69%가 넘으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10%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뇨가 있는 그룹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특히 이제 69%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질병이 있을수록, 특히 당뇨병이 있을수록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 성분도 사망률에 영향을 줬습니다. 과일 등에 들어가는 천연당류는 1g 더 많이 먹을 때 사망률은 2% 증가했지만 설탕, 시럽과 같은 첨가당은 같은 1g을 먹어도 사망률이 18%나 높아졌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첨가당이나 가공으로 된 당보다는 천연당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지 않는 사람에게는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 사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뇨병이 없어도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이나 당뇨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루 섭취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에서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양국 외교 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첫날인 16일 늦은 시각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16일 러중수교 75주년 기념 공연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45분 동안 비공식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이후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비공식 만찬이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를 겨냥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거나 미국 산업을 빼앗아간다는 가짜 정보까지 잇따른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뭘지 조영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군의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내지 않던 것을 자신이 바꿨다는 가짜뉴스에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는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이라고 말하고 뒤이은 연설에서는 4만 2천 명으로 더 늘렸습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He thought I was too rough and they're paying too much. 가짜 정보를 반복해서 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실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목적은 방위비 인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맹을 일종의 비용 편익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고 과장해 압박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시금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분담금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자신의 핵심 동맹 정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친 협상은 난항에 부딪혔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2차례 추가 협상 끝에 13.9% 인상,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기 쉽다는 장점이 트럼프의 반복된 거짓말을 부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잘못해서 한국한테 손해보는 그런 합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집권하면 얼마나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내세우는 데는 방위비 분담금 적용 시점을 1년 8개월 앞두고 이례적으로 한미 조기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비용 등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열차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된 북한이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 강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대북 제재도 크게 약화하는 양상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 사이로 열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통행이 제한된 지 3년 7개월 만에 북중 간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된 겁니다. 지난해 북중 간 교역은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의 82%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여객열차 역시 곧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올레그 코제마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나선시 사이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나선시 인민위원장과도 구체적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견 가능성도 전망했는데 문제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극동지역 개발 위해서 북한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더더욱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자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행보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 결국 러시아를 향한 무기 판매 목적이 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또 과학대회 참석 명분으로 러시아를 찾은 리충길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방러 의도를 두고도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것이 군사 정찰위성이라든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사실상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볼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기구인 전문가 패널마저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가 끝나버리면서 앞으로 대북제재 약화는 더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최근 강풍과 폭우 피해가 이어진 인도 뭄바이에서 초대형 광고판이 쓰러져 주유소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친 가운데 막바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커다란 광고판이 굉음과 함께 속절없이 쓰러집니다. 가로 50m에 세로 70m,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보다 큰 광고판이 덮친 건 바로 옆 주유소. 주유소 건물과 차들, 인근 주택 등이 철제 구조물에 깔리며 10여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잔해 아래 갇힌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비중기와 가스 절단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고판이 워낙 육중한 데다 현장엔 인화물질이 가득해 작업은 녹록지 않습니다. बड़ा होर्डिंग यहाँ पर पेट्रोल पंप पर गिरा और नीचे जो गाड़ियां थी गाड़ियां उसमें ट्रैप हुई और कई लोगों को अभी बाहर निकाला जा चुका है और कुछ डेथ्स भी इसमें हुई है। लोग अभी भी अंदर होने की संभावना है। उस संभावना के चलते बहुत ही केयरफुली रेस्क्यू ऑपरेशन चल रहा है। 뭄바이에선 최근 강풍과 폭우로 나무가 뽑히고 정전이 일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광고판이 규정보다 9배나 더 크게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50만 루피, 우리 돈으로 8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첫 공식 초상화가 현지 시간 14일 버킹엄 궁전에서 공개됐습니다. 영국 화가 조너선 여가 붉은 색조로 그린 초상화에서 찰스 3세는 웨일스 근위대 제복을 입고 검을 든 모습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찰스 3세가 국왕이 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작업을 시작한 작가는 왕실 초상화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21세기 군주의 깊은 인간미를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상화는 다음 달 14일까지 런던의 필립 몰드 미술관에서 오는 8월 말부터는 런던 금융지구인 시티 오브 런던의 드레이퍼스 홀에서 전시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농장 노동자들이 탄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새벽 6시 반쯤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트럭과 충돌한 뒤 전도됐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적어도 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노동자 53명을 태우고 수박을 수확하는 농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올해 말 엘니뇨가 사라지고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인다며 그 가능성은 50%라고 예측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엘니뇨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기상청은 2021년과 2022년 호주 동부에 홍수를 일으켰던 라니냐가 올해 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라니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과거에도 라니냐 가능성이 50%에 이르면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평년의 경우 라니냐 가능성이 25% 수준이지만 지금은 평년의 2배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초당적 의원 모임이 만든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로드맵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로드맵에 의료 분야 등 개별 부문에 AI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AI 기술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명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이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적대국의 AI 기술 개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로드맵에는 AI 연구 개발을 위해 44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걸로 보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현지 시간 13일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라이브 행사를 통해 GPT-4O라는 이름의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GPT-4O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텍스트는 물론 청각과 시각으로도 출원하고 이를 말할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성 어시스턴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동산간의 많게는 100mm 이상, 동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산간은 최고 5cm의 눈도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확대하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지방은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3.9도, 청주가 13.3도, 대구가 14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8도, 춘천과 강릉이 21도, 청주 대전 22도, 대구는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